안녕하십니까, 이용덕입니다.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무겁다면 무겁고 아니면은 좀 흥미가 있다면 좀 가볍고 쉽게 넘어갈 시간이 되는데, 우리 부산의 원도심 하면 이 보수동인데요, 보수동이 그만큼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동을 알게 되면은 이 부산의 대표적인 중구, 이 원도심이죠. 부산의 원도심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 제목을 크게 보수동을 알면 원도심이 보인다,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먼저 그 부산 원도심의 역사 문화고 있고요. 그래서 원도심이 어떤 것인지, 부산 원도심의 역사, 그리고 그 흔적이 있나 없나, 그리고 그 가치와 앞으로의 활성화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두 번째는 그 보수동의 역사와 가치를 알아봅니다. 명칭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지리적 환경과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보수동의 역사의 문화는 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입니다. 과연 그 원도심이라는 게 뭘까요? 자, 사전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신도심과 대조되는 그 용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에 그 부흥했던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원도심 하면 아무래도 그 역사가 깊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의 원도심 하면은 그 중구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영도, 동구, 서구가 되죠. 그래서 앞에 보통 옛구자를 찍어서 구도심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부산에서는 이 구도심, 원도심과 반대되는 지역이 있죠. 신도시. 지금 민명지 같은 경우 신도시가 되겠죠. 그보다도 부산에서 가장 각광받는 거, 어디입니까? 해운대가 되겠죠. 해운대와 대비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도심의 역사입니다. 이 부산 근역에서는 크게 두 군데가 있죠.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 부산 근역. 그럼 우리 부산의 지명, 이 부산은 어디서 왔을까? 예전에 보통 정산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이 자성대 산 해가지고 자성대가 부산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상과 자성대가 있는 곳, 이것이 보통 지금 동구죠. 이 동천 하구 지역이 되는데, 그 지역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조선시대는 동래부의 그 중심 포구였고, 또 첨사양이 있었기 때문에 수군의 주둔지, 그리고 그 곁에 부산포 외관, 그리고 모진 외관. 이 부산포 외관은 최근에 그 부산의 그 자주개항과 관련돼서 1407년, 지금 진해 웅천 쪽에 있는 그 제2포, 내포하고 이 부산 쪽으로 동래 쪽에 와서는 지금 부산포, 이 두 개가 1407년 그 왜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을 연 것이죠. 그래서 자주진 개항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용두산이죠. 용두산 하면은 초랑회관이죠. 용두산 중심으로 약 10만 평에 있었던 초랑회관. 이것이 개항이 되면서 일본인 사람들이 살았던 정강 거주지역이 됐고, 이것이 식민지 시대 되면서 하나의 외국인들이 왔을 적에 너무나 일본화된 도시였다. 그래서 리틀 재팬이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항이 됐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근대 개항의 중심지죠. 그 다음에 6.25 전쟁 시에는 우리가 부산이 피란 수도가 되었었고 군수기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부두와 2부두, 3부두, 4부두가 다 이 근역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6.25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후에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산 부두가 그 물류의 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곳이 바로 용두산을 중심으로 했던 이 지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산의 역사적 정체성은 어디서 찾을까요? 부산은 이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과거부터 왜구가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해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침입이 많았죠. 그래서 한양에 대해서, 서울에 대해서는 항상 변방입니다. 우리가 변방이죠. 그래서 이 외침을 막기 위해서 국경 요시지와 같은 곳이 부산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아까 조금 전에 용두산을 중심으로 했던 초랑외관, 이것은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무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막아야 되고 뱀방으로서, 또 하나는 뭐냐,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관문입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이러한 특성을 가진 곳이 부산이고, 이것이 뒤에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산의 수장이 예전에 누구였습니까? 동네 부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부사가 근무하는 곳이 우리 동네 지역이 되는데, 지금의 그 동네 부사청에 보면은 그 근무처가 동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동헌을 드나들려면 그 대문이 있죠. 자, 그 동헌, 그 대문, 그 현판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글씨 적혀 있는 거 보세요. 자, 우리가 들어가자면 왼쪽에 있죠. 여기 보면은 진변백마 절정이라 되어 있고요. 하나는 교린 연향 선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백마철도용으로서 육군의 임무를 띠고 영토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교린이니까 일본과의 무역을 하고 외교업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육군 군령으로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일본 사신을 접대하고 또 무역을 하고 또 이 외교업무를 펼쳐야 되는, 이런 하나는 닫아야 되고 하나는 열어야 되는, 이것이 동네 부사의 주 업무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령 7사가 있죠. 자, 7가지의 주로 그 동네 부사가 수령들이 목민관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욕심가대에서는 물론 수령 7사 가운데서도 이 군령을 강화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사는 특별히 또 하나 더 얹어서 수군과 육군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외교업무를 하고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부사들보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저는 그래서 수령구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맵을 보면은 예전에 초랑외관이죠. 한쪽은 지금의 자성대 쪽이죠. 자성대 쪽인데, 저기는 자성대는 과거에 우리가 그렇죠, 조선통신사가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수군들이 지키고 있는 첨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곳이고, 또 배가 통신사선이 떠나들고 우리 수군의 해군의, 지금 같으면 해군이죠, 그 배들이 정박해 있는 곳이죠. 반대로 용두산 쪽으로 오면은 용두산에는 초랑외관이 있었다. 과거의 용두산은 초랑소산이라 불렀습니다. 거기에 일본 사람이 사는 마을이 초랑외관이었죠. 이 두 것이죠. 이렇게 아주 대칭적으로 하나는 문을 닫아야 되고 하나는 문을 열어야 되는, 이러한 환경이 부산포였고 부산이었고 과거의 동네였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러한 부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유적이 남아있을까? 먼저 우리 부산진 자성이죠. 자성대 가면은 그 서문에 보면은 이 성곽에 우주석이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보십시오. 남녀인후, 우측에는 서문 시야기를 찍었는데 한쪽은 나라의 목에 해당하는 그 남쪽의 국경이다. 또 다른 한쪽은 뭐죠? 열쇠라는 겁니다. 자물쇠. 자물쇠는 우리가 도르지 못하도록 그러지 아니겠습니까? 닫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성대 쪽이죠. 동천 하구 쪽이죠. 그쪽이 이 국토를 지키는데 중요한 요새지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관문이죠. 무역을 하는 곳, 외교를 했던 공간, 드나드는 곳이죠. 여기는 지금 약조 제찰비라는 게 있습니다. 참 여기서 가장 특징이 뭐냐면 5가지 이 조항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밀무역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은 호소행위에 처한다는 겁니다. 목을 친다는 거예요. 사형을 시킨다는 것이죠. 세상에 무역을 해서 밀무역을 했다 해서 사람의 목숨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두산 공원에 있었던 초랑외관에서 교육을 할 적에 사람의 최고의 불의를 할 수 있는 호소행위를 취한다는 것이
돌비석에다가 세계에서 떠나드는 무역상들에게 또는 현재 있는 일본인이나 또 이 조선 사람들에게 이 경고를 줬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약초 제찰비는 지금 부산 박물관 내에 초랑회관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면 가서 보십시오. 이 5가지 조항이 있죠. 특징이 밀무역을 하게 되면 호성에 찬다. 바로 약초 제찰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산이 또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초로 고구마가 들어왔던 도래지고 또 최고 먼저 처음 심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들어온 고구마가 몇 년에 걸쳐가지고 실행 끝에 이 고구마가 뿌리를 내리는 데 성공을 해서 이것이 남해안각지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자, 이 고구마가 가져온 것은 1764년입니다. 영조 39년인데 그 당시 조음이란 사람이 일본으로 조선통치사로 가면서 일본 대마도에서 최고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763년 당시에 일본을 건너갈 적에 조선의 사정은 어땠는가? 정말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요. 백성들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영조 대왕은 이 백성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반찬 수를 줄일 정도로 굉장히 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대마도 가가지고 고구마를 발견했으니까 조음 선생은 자기가 돌아와가지고 이 통신사에 대한 사행록을 적었죠. 그의 조음의 사행록 그 회사 일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익점 선생이 목칼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겨울철에 옷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지내게 한 것처럼 자기 고구마가 이 배고픈 백성들에게 배고픔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야말로 그 목민정신의 발로가 바로 이 고구마 속에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이 부산에서 놓은 고구마를 보통 조음이 가져다서 앞에 조씨나 성을 붙이고 우리가 서울내기 부산내기 하는 것처럼 조내기 고구마라고 부르는데요. 그 영도에서 심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성공을 해서 조내기 고구마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조내기 고구마가 일반 고구마하고 틀리다. 왜? 이게는 바로 백성을 생각하면서 고구마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목민정신의 반려였고 그래서 조음의 고구마는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삼키는 고구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부산에 이 고구마가 이 비선에 실려왔습니다. 비선이라는 것은 꽃담배를 말합니다. 예. 주로 이 비선은 초랑회관과 일본 대마도 간에 이 교역을 하는데요. 이 조선에서 가져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일 유명한 것이 인삼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은을 많이 실어 날았기 때문에 보통 은선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선에다가 고구마를 갖다 도움을 실어가지고 보냈고 또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도 역시 씨앗을 가져와가지고 이 동네 부사 강필리가 이 고구마를 또 심었지만은 쉽게 되지는 않죠. 이 고구마를 갖다 심는 데 대해서는요, 우리가 일반 파종하는 것처럼 틀립니다. 이 고구마는 겨울철에 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싹을 겨울철에 키워가지고 이듬해 봄에 이 고구마를 갖다 밭에 심어서 거기 줄기가 놓으면은 그 줄기를 다시 끊어가지고 또 심어야 되죠. 거기서 뿌리를 내리면은 그것이 고구마가 달리가 되는데 자칫 이 관리를 잘못하면 고구마는 상합니다. 잘 얼니다. 얼게 되고 또 그다음에 이런 파종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그 어려움 속에서 성공을 잘 하지 못했죠. 이 고구마가 이 부산에 먼저 시래지가 됐었고 여기서 성공을 해서 이 전국 각지로 갔다는 거. 그래서 얼음이 다쳤을 적에 이 구황작물로서 그만한 게 없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조음의 목민정신에서 다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산, 이 중구, 이 원도심이 또 중요하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개항한 이후에 일본에서 몇 배가 들어오는데요. 주로 이 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 선편이 주로 중국의 상해에서 출발해서 나가사키를 거쳐서 이 부산을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남성호란 배가 있습니다. 우리 1883년에 부산에도 이 세관이 들었습니다. 세관이 들었고 그 다음 해에 들어오는 사람이 뭐냐면은 선교사입니다. 이 알렌이 선교사가 들어오죠. 의사입니다. 네. 그리고 의사가 1884년, 알렌이 1884년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1885년에 누가 들어올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들어옵니다. 다 부산을 거쳐서 들어오죠. 그런데 되게 중국에서 오늘날처럼 우리 조선의 올 적에는 바로 인천으로 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천에는 직항으로 가는 배가 없었습니다. 뭐 나중에는 있었겠죠. 그러나 이 개항한 이후에 초창기는 주로 중국에서 출발했거나 아니면은 일본에서 출발하더라도 대개 다 부산을 거쳐 오고 부산에서 왔던 배가 남해안을 돌아서 서해안을 거쳐가지고 인천을 거쳐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산항은 조선의 관문이고 인천은 서울의 관문이다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로 입구에 보면은 그 삼지공원이 있는데 그 삼지공원에 가보면은 그 아까 조금 전에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이 선교사에 대한 그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이 부산에 첫 발을 디뎠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조금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랑회관이죠. 사실 이 초랑회관은 이 부산의 역사, 이 동네의 역사의 아이콘입니다. 이 역사를 모르면은요, 부산의 역사가 이해가 되지가 않죠. 이야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초랑회관 그 터가 뒤에는 이 개항이 되고 일본 사람이 정강거리이 되고 식민지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교도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초랑회관은 조선과 일본 간에 닫혀 있는 그 당시는 우리 뭐 세국 정책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해금 정책이라 부르죠. 이 바다를 나가는 데 대해서는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해금 통제 시대입니다. 바다에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시대죠. 이것을 바다 해자다가 금지할 금자를 찍어서 해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명나라 때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대로 우리가 또 받아서 한 것이고 일본도 지금 최근 들어서는 세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죠. 왜? 일본의 그 나가사키 같은 보면 대지마 상관이 있으니까 오래전부터 네덜란드와 또는 그전에 포르투갈하고도 했었죠. 이 교역을 했기 때문에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냐? 일본에 대지마가 있었다면은 네덜란드간에 오랫동안에 교역을 해서 서방에 그 문물이 들어왔던 곳이 있다면은 우리 조선에서는 어디입니까? 바로 부산입니다. 동네였습니다. 초랑외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뭐냐? 남방에 문물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열려 있는 곳이죠. 여기서 뭐냐? 우리 인삼이 나가서 세계가 퍼지게 되고 이 가치가 일본 사람이 다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청나라에서 들어온 것이 뭐겠어요? 실크지 않습니까? 중국에 들어온 것이 실크고 일본서 뭐죠? 우리가 인삼과 실크로서 팔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은이 들어오고 은이도 거쳐가지고 또 청나라로 올라가고 이 바로 부산 초랑회관이 중개 무역을 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초랑회관은요, 이 부산의 역사에서 빼뜨릴 수 없는 그런 공간이고요. 사실 초랑회관이 왕성할 시기가 우리 조선의 가장 왕성한, 가장 실직이 좋는 그런 그 무역의 한근기였습니다. 이 초랑회관은 일본 대마도에서 약 400~500명의 그 건장한 산하들이 살았는데요. 금녀의 공간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살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독신자 남자들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고려시대 말부터 시작해서 조선 초기에 그 왜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조선을 괴롭혔습니까? 고려를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 이 포용한 정책이 뭐냐면은 어느 한 포구에 이네들을 가둬놓고 솔직히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조선에서 무역을 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고기를 잡아서 살도록 했던 겁니다. 이때는 가족들이 데리고 왔죠. 그 뒤에는 이 사람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외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사실 우리도 이러한 또 외관을 두면서 과거에 이네들이 가족을 다려와서 많은 숫자의 인원이 살다 보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랑외관만은 유일하게 남자들만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자그마치 약 200년 가까이, 정확한 숫자는 194년입니다. 자, 이 모습입니다. 초랑외관이 바로 이 용두산 공원이죠. 용두산 공원이 보이고요. 용두산 공원 가운데 보이죠. 용두산 공원이 보이고, 지금 저쪽에 3대 청육행랑이라 해서 저기는 국제시장 쪽입니다. 앞에 이 배감에 적혀 있는 것이 선착장이죠. 여기 선착장이 보이고요. 선착장도 보이고. 여기 선착장이 되어 있는 배가 무역하는 그 당시의 비선입니다. 고구마를 가져왔던 비선이 되는 것이죠. 예. 초랑배가 2m 돌담을 쳤죠. 이 사람들이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월담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통제를 했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참 초랑외관은 일본에서 온 남자들이 마음대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하고 조선에서 통제가 되어 있는 하나의 공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아까 외교 업무와 무역 업무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닫힌 세계 속에서 열린 교육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개항이 되면서 일본 사회에 사는 정강거리주기 됐고요. 여기가 부산항이 개발이 되는 중심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갈치 쪽이 그때 일본 사람이 봤을 적에 남쪽 해변이라서 남빈이라 불렀고요. 지금 그 우체국 쪽이죠. 이쪽은 이 북쪽이라 불러서 반대쪽이라 해서 북빈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먼저 그 북빈부터 우체국부터 매축을 하게 되고, 얘도 용두산 쪽으로도 지금도 자갈치 앞도 매축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시가지를 크게 확장하게 되죠. 확장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북빈 쪽에는 이 부두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쪽에는 그 항만과 관련되어 있는 그 배후 시설로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그 부산항 겐치도가 됩니다. 부산항 겐치도죠. 예. 앞에 보시면은 영도가 보이죠. 예, 영도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앞이 선착장입니다. 지금 숲이 많이 있는 곳이 예전에 송현산이라 불렀던 용두산이고, 이 초랑소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이것이 초랑외관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항한 이후에 이 부산의 또 도시의 행태입니다. 어떤 모양을 보일까요? 이 부산은 이 개항이 되고 나서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그 문화와 그리고 그네들이 그 세력이 이 부산에서 하나의 충돌을 일으키기도 됩니다. 문화가 충돌되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부산은 최고 먼저 그 세관원들이 들어오죠. 외국인들 가운데 세관을 따라서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이래서 또 이네들만 또 사는 마을이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은 자그마치 5개로 나눌 수 있는 분산형 도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2개의 부산, 4개의 부산, 그리고 5개의 부산인데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가 2개의 부산이고 4개의 부산이고 5개의 부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개의 부산입니다. 이 부산하면은 보통 우리가 BUSN인데 FUSN도 있고 PUSN도 있습니다. PUSN은 좀 잘 아시겠죠? 얼마 전에 다 같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FUSN은 잘 모를 겁니다. 누가 쓰던가요? FUSN. FUSN은 일본 사람이 썼던 부산의 도시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은, 일본 가면은 우리가 후지산이 참 있는데, 후지산이 영자로 하면은 FUJI 아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불을 갖다가 FU를 적는데, 그 후지산이 부사산이죠. 부자를 적어서 부사산이죠. 부산을 FU를 적죠. 부산을 FU를 적었죠. 부산. 일본 사람 마을을, 일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고를, 아까 정강구례 지역,
초랑회관이 있었던 그 지역 일대가 FUSN의 마을이었습니다. 뒤에 또 미국 사람들이 또 가져온 것이 뭐겠습니까? PUSN이에요. PUSN. 이 태평양 전쟁과 이후에 PUSN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보면 태평양 전쟁이란 것은 이 부산을 두고 기준을 봤을 적에 FUSN을 쓰는 민족과 PUSN을 쓰는 그 민족 간의 싸움이죠. FUSN과 PUSN의 충돌이 태평양 전쟁을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이겼습니까? PUSN이 이겼죠. 그래서 FUSN은 지금의 기록에는 있지만은 우리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힘의 원리에 따라서 그 용어가, 그 언어가 살아남느냐 쓰러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아까 FUSN과 부산은 PUSN 말이 있었다. FUSN은 일본 사람의 말이었고 그 이해는 PUSN을 또 부를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영국의 교환 칼스라는 사람이요, 그 코리아스의 생활이라는 그 책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미국 과학자 로렌이라든지 어로 선교사 알렌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또 조선을 두 차례 걸쳐왔던 그 영국의 예언가 비숍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 부산을 몇 개 도시를 봤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 대개 다 이 두 개의 도시를 봤었고, 특히 이 비숍이라는 사람은 리틀 재팬, 너무나 일본이 닮은 도시였다. 그래서 리틀 재팬의 용어를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개의 부산을 어떤 사람이 썼을까요? 이 프랑스 예언가죠. 지리학자인 사르 루이 바라는 사람이 이 조선 종단기라는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예언기죠. 여기 보면은 네 개의 부산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용두사를 중심으로 했던 일본 사람이 사는 마을. 두 번째는 이 전통적인 그 양반 문화 마을이 어디겠습니까? 내륙지인 동네죠. 동네. 그 다음에 우리 세간인이라든지 선교사들이 거주했던 그 복변산자락이죠. 복변산자락. 영성산 부근에 그 외국인 거주지가 있었고. 네 번째는 그 토착 주민들이 살았던 지금의 자성대 주변이 됩니다. 자성대 주변. 이렇게 네 군데가 있었죠. 그런데 1894년이네요. 그 여름에 그 부산을 찾은 그 오스트리아인 헤셰 바르텍이 자기가 또 예언기를 적었는데 거기는 5개의 부산이 언급이 됩니다. 바로 오늘날 부산역 앞에 있는 청강거리, 차이나타운을 말하죠. 중국 조개지기까지 쳐서 부산은 자그만치 5개의 좀 성질이 다른 민족과 이질적인 그런 공간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FUSN, PUSN, BUSN, FUSN은 주로 그 개항한 이후에 일본 사람이 살았던 정강거리 지역을 비롯해서 일정 강점기 때까지 썼던 곳이 FUSN, 해방 이후에 왔던 것이 PUSN. 그래서 우리 피란 수도는 주로 PUSN의 말이었다 보면 되죠. 그러다 우리가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리고 우리 1984년도에 문교부에서 그 MR법에 비슷한 그 폼식으로서 그 PUSN이 공식적인 표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계 그 PUSN과 그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도까지 약 40년 거쳐가지고 PUSN과 BUSN이 공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2000년대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IT 시대 아니겠습니까? IT 시대. 그러면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둘보다는. 예를 들자면은 부산항에서 철강선을 싣고 아프리카를 갑니다. 그러면 그 철강선을 실었던 항구가 선적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되겠습니까? PUSN을 적을까요? BUSN을 적을까요? 하나를 적어야 되겠죠. 물론 아프리카 가게 되면은 P나 B나 앞에 오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한 도시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각각 PUSN의 도시가 있고 BUSN의 도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식이죠. BUSN을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FUSN은 재패니스 스타일, PUSN은 아메리칸 스타일, BUSN은 코리안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왔던 무역국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의 표기를 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힘이 있어야만이 내 말, 내 언어, 내 글을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산의 역사에서 이러한 영자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도심을 했는데 우리 애국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수도 그 스톡홀름에 가면은 감나스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이 중간에 보면은 이 중간에 있는 것이 감나스탄입니다. 대개다 보면은 이 원도심과 신도시, 이 도시가 지척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원도심이 활기를 찾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신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해운대에 있지 않습니까?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리가 있어서 한 20-30분 만에 가기는 하지만은 가는 도중에 또 막히게 되면 1시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대개 다른 도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있죠. 중국도 그 항포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구도심 그 와이탄하고 또 신도심 그 푸동항이 다 강을 하나 사이 두고 서로 맞춰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높은 건물이 있고 네온사인이 있고 야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도심에서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또 신도심에 가서도 뭐냐, 또 구도심을 보면요, 옛날에 고풍 쓰는 그 모습에다가 또 아기자기한 모습에 거기에다가 야광을 달고 야광을 해놓으니까 정말 보기가 좋죠. 서로 양안이 있으면서 강 양쪽에서 서로를 보면서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항포강을 따라서 야간 크루즈를 뜨게 되죠. 그래서 서로가 사는 겁니다. 상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다 그 신구 도심이 대칭이 돼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뉴욕 맨해튼을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여기도 그렇습니다. 자, 미국도 나름대로 그 맨해튼을 갖다 야경을 보는 허드슨강 반대편이죠. 거기서 보지 않습니까? 자, 특히 이 맨해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내구역 자체가 다 예전에 고풍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척에 그러한 신도시를 두고 고층건물을 두고 그 바운더리에 멋있는 예전에 원도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맨해튼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해운대와 이 중구 쪽, 특히 중구 쪽에 쭉 보면은 이 가운데에 간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컨테이너 부두지 않습니까? 우측은 컨테이너 부두가 가운데 딱 들어있기 때문에 저 보면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데요. 삼각형처럼 되어 있죠. 이 보시면 여기가 우리 간만입니다. 컨테이너 부두입니다. 이게 우측 보면 장백이죠. 만약에 저기에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만약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거를 많이 하고 한다면은 서로 원도심과 해운대를 연결하는 이렇게 됐다라 하면은 이 부산의 원도심이 한층 더 활기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저것이 장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래서 부산의 원도심과 해운대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참 관광하는데 좀 시간적인 문제가 있죠.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산의 원도심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북항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바다 쪽에서 육지 쪽에서 바라보는 참 이런 문제도 참 있죠. 아마 이 북항 재개발 통해서 부산은 그래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것은 뭐 개항 이후에 가장 큰 공사가 벌어지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만이라 하면은 대개 사람들이 화물만 들어온 곳이다, 컨테이너가 들어온 곳이다, 이 생각하죠. 그래서 부산 생각하면은 보통 컨테이너를 생각하게 되고 크레인을 생각합니다. 항만이란 것은 화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화물이 공존하는 항만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화물은 대체적으로 신항적으로 간다면은 이제 이 북항 1, 2, 3, 4부두는 재래부두라 해서 컨테이너가 놓을 수 있는 부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새로운 용도로 바꾸는 것이죠. 다시 사람이 머무는 곳, 해양 관광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해양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만드는 중이죠. 이렇게 이것이 완공이 된다면은 조금 이 분위기는 부산이 좀 틀릴 겁니다. 과거 이거 원도심의 그 흔적을 보는 겁니다. 지금의
맵에다가 과거에 그 밤색이 밀입되기 전에 그 초랑회관이 있었던 그 공간입니다. 그만큼 부산은 많이 바다 쪽으로 매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강복동 롯데백화점이 서 있는 곳, 저 자리 보면은 그 부산대교가 지나갑니다. 그 보면은 제가 그 원이 되어 있는데요. 저쪽이 과거에 초랑회관에 선착장이 있던 곳이죠. 선착장이 있던 곳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의 국제시장 쪽이죠. 그 부평동 그 위쪽이고, 저쪽이 아까 초랑회관에 3대층 6행랑이 있었던 그 공간들입니다. 지금 그 국제시장 좀 보십시오. 예전에 보면 참 나무가 많이 있었죠. 예. 그 공간이 아주 팽팽하고, 지금 요쪽 뒤편으로 지금의 아마 오늘의 우리 강의를 하는 보수천, 보수동이 자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것이 대풍포라는 곳이죠. 영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에 이렇게 똑같은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입제 강정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시장 쪽이죠. 예. 그리고 또 부산에서 또 빼뜨릴 수 없는 것이 영도입니다. 이 영도는 이 부산항에 만약에 영도가 없다면 부산항이 생길 수 없었을 거예요. 영도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천혜의 방파제입니다. 영도가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영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부두였습니다. 바로 이 부산항이죠. 그래서 북항이 생긴 겁니다. 북항 쪽이 생기고, 그래서 영도는 참 부산항의 그림자 같은 그런 참 묵묵하게 지켜준 듬직한 그런 섬이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있지 않습니까? 대개 앞에 항구가 되게 큰 섬을 가진 곳이 되게 큰 항구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항에는 어떤 섬이 있습니까? 가덕도 아닙니까? 가덕도가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는 영도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인천항은 뭐가 있어요? 앞에 영정도죠. 영정도가 바람과 파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항구가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부산의 영도는 그야말로 하나의 배후 도시 역할도 했지만은 이러한 그 방파제로서 한 역할이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도다리하고 이 무다고, 영도다리를 통해서 영도에서 사람들이 막 드나드는 이 다리가 만들어지죠. 근데 영도다리는 다리가 높지가 않으니까 독에 요토를 올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도다리를 이렇게 봅니다. 바로 참 인문학이 흐르고 있는 그 바닷물이다. 그 위에 놓인 것이 영도다리다. 왜? 옷대가 있는 거. 한마디로 말하자면 키가 큰 배가 지나간다. 그러면은 영도다리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들어 올리죠.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배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뺏기를 펴주고 또 다리를 또 나누면 또 다리가 되고 상생하는 것이죠. 저는 영도다리는 배려와 상생의 다리라고 봅니다. 바로 인문학적인 요소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생하는 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영도다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영도다리가 아주 참 그런 찬을 본다면 영도다리는 정말 인간의 큰 가르침을 주는 다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피난수도 지금 그 부산항 제1부도는요, 피난수도 하나의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 하나의 그 유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북항 재개발하면서 유일하게 1부도만은 그 보존을 합니다. 지금 그 앞에 세간이 빨갛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 우리 또 국제시장을 이 원도심에서는 빠뜨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국제시장은 두 개의 전쟁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해방이 됐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끝났습니다. 일본이 패전국가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배는 정해져 있고 갈 배는 정해져 있고 가야 될 사람은 너무나 많고 또 들고 있는 짐도 많다면은 들고 온 짐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개짝 하나, 고리짝 하나만 정하는 것이죠. 그럼 두 개씩 있는 것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둣가에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 바로 고립적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져와가지고 다시 뭐냐? 이 국제시장 쪽으로 와서 팔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도태기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바로 피난민들이 가져온 거, 또 그 전에, 우리 귀한 동포들이 가져왔던 것이 이 국제시장 쪽에서, 팔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도태기 시장이 되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뒤는 이게 뭐 1948년에 이 자유시장으로 이 개칭이 되면서 오늘날 국제시장이 되는데, 과연 이 전쟁 과정에서 생긴 시장이 국제시장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국제시장에서 전쟁 중에는 미군들에서 쓰던 거, 그러니까 미국제 상품이죠. 여기서 미제 제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인들이 남겨갔던 제품들, 또 일제 제품이라 부르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만든 그 숭업 제품이죠. 이 국산품이죠. 그야말로 최소한들 3개국이죠. 3개국이 있으니까 인터내셔널 하는 시장이죠. 바로 국제시장. 그래서 국제시장이 됐을까요? 참, 이런 그대로 정말 부산은 참 멋있는 국제화된 도시처럼 이 국제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불행하게도 전쟁과 관련된 그것 때문에 태동이 됐다는 데서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국제시장은 그야말로 아까 피난하고 참 밀접한 관련이 있죠. 되게 서울에서 왔던 사람들, 특히 이 북한 쪽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참 생활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지역 주민들이 되게 다 이 시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뒤에는 이 돈 때문에 또 생활력 때문에 되게 피난민들에게 이 시장을 넘겨줍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1952년 당시에 그 부산일보에 나왔던 기사,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네요. 1952년 당시에 상위 구성에 보면은 고정 점포가 1150 점포가 있는데, 거의, 보면은 다 피난민들이 많죠. 그리고 그 무허가 노점상도 약 2,000명이 있다는 거죠. 이 또 그것은 다 북쪽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피난민들이고, 또 행상인 가운데 85%가 또 피난민들이 했으니까요. 그야말로 이 국제시장은 피난민하고 참 관련이 깊은 시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부산은 또 삼복도로를 또 무시 못하죠. 삼복도로는 이 부산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복도로 하면은 참 이주한 사람들이니까 이 고향을 다 바다 건너 산 넘어 다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삼복도로라는 이 참 가사를 참 적어본 적이 있는데요. 옛날에 그 사진 밑에다가 제가 적은 2절의 이 노랫말입니다. 이 삼복도로의 모습이죠. 예. 이 삼복도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 부산은 아시아의 관문이고 이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서 또 주인공처럼 나타나는 것이 마도로스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쓴 모자가 좀 고풍스럽습니다만은 이 마도로스행은 아니지만은 이 부산의 환경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산은 참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닷가의 이 마도로스 아주 이 낭만적이고 참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걸 오늘날 좀 문화를 어떻게 좀 희석시켜가지고 참 좀 재밌게 이 관광장으로 할 수 없을까? 참 노래도 보면은 참 역동적인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산 행진곡이죠. 참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것을 배경음악을 깔았으면 참 좋을 것 같는데 참 아쉽습니다. 동서양 넘나드는 무역선의 고향은 아시아 행간이다 부산 항구다. 술 취한 마도로서 남포동의 방거리에는 꽃파는 젊은 아가씨들의 노래가 좋다. 한때는 이 꽃파는 아가씨들 때문에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됐던 겁니다. 자, 마도로서 시대입니다. 이 1960년대 우리나라 선원들이 그 애국 선박인 그리스 국적의 그 리발레스호의 그 통신장으로 그 탄 사람이 그 김강웅 씨가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해양선에 탔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1965년 당시에 보더라도 총 그 21척에 781명. 그러다가 10년이 훌쩍 넘어가지고는 2496척에 약 4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해양선을 탑니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 약 100여 곡이 넘는 이 마도로스
노래가 불러지는데요. 제가 찾아본 것도 100여 곡은 노래 제목에 마도로스가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그 마도로스가 들어가지 않고 그 내용 자체가 마도로스 풍의 노래를 했다면, 그것까지 한다면 몇백 곡이 들리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60년대 이후는 이 마도로스 곡을 부르지 않으면 가수 측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노래가 불러집니까? 뭐 마도로스 굿바이, 마도로스 기타, 뭐 하여튼 이 마도로스가 들어가야만 노래가 되는 거예요, 제목에서. 그러니까 가수치고 이 노래를 불러야만이 가수 행세를 할 수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부산이 가장 전성기 때죠. 60년대, 70년대 오면서, 예, 백고동 소리가 울고 깔마기도 울고, 그야 부산은 남포동에서 강북동에서, 예, 뭐 술뿐만 아니라, 예, 뭐 그때는 또 밀수품도 또 많이 들어왔던 그때입니다. 그야말로 그것만 아니라 뭐 컨테이너뿐만, 그때는 컨테이너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하여튼 부산은 많은 화물이 오고 가고 사람도 오고 가고 할 때였죠. 그래서 부산이 서울보다도 더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그런 시대가 와야죠. 예. 기타 치는 마도로서, 술 취한 마도로서, 뭐 마도로서 하면 술이 들어가죠. 항상. 예. 보면 뭐 즐거운 마도로서도 있고요. 예, 한국의 마도로서. 그래도 부산 하면은 아메리칸 마도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항 제2부두입니다. 예, 이거 보십시오. 무역선 오고 가는 부산항구 제2부두, 무역선 오고 가는 부산항구 제2부두 있잖아요. 예, 술 취한 마도로스 이별이 야속더라. 이 마도로스 아메리칸 마도로스인데요. 이 우리가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 전에는요 주로 일본에서 이 부산항에 떠나던 배가 많았습니다. 태평양을 건넌 배들이 없었죠. 그러나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등장하는 배들이 태평양을 건너는 미국의 상선들입니다.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아메리칸 마도로스들인데요. 이 배가 어디에 도착했느냐? 주로 1부두와 2부두에 많이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싣고 온 것은 주로 전쟁 이후에 구호물자죠. 밀가루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옥수수 가루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내릴 적에 자주 떠나들기 때문에 부산항 제2부두가 아메리칸 마도로스, 메리캔 부두였습니다. 메리캔은 아메리카의 아가 묵음이 되고 뇌 강세가 있다 보니까 메리캔 불렀습니다. 이 메리캔 부두가 바로 부산항 제2부두였어요. 여기 바로 아메리칸 마도로스 이 노래 가사 가운데 나옵니다. 바로 이 부산의 역사 아닙니까? 노래 속에 있는 거. 노래는요, 가요는요, 그 시대 정서를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산 항구를 이야기할 때는 마도로스를 빼면요, 이야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제가 볼 적에는 물론 독일 갔던 강부들이나 독일 갔던, 그 간호사들도 고생을 많이 했죠. 조국을 떠나서 애를 얼마나 부려왔습니까? 그러나 이 부산에서요, 배를 타가지고 5대양 6대를 다니는 그 사람들도요, 많은 애아부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뭐요, 어떤 뭐 공적비가 하나 있습니까?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부산항구가 이렇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외항선은 배 타고 가족을 떠나가지고 1년 정도로 애국에서 떠나던 그리고 목숨을 그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바람 치는 곳에 파도를 치면서 그렇게 수출품을 싣고 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마도로스를 생각할 적에는 이 참 노래 속에 그 사람들의 아픔도 많이 있다. 낭만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도 자리끄라 부산항 옵니다. 예, 이 백약성 시죠. 이 자리끄라 부산항 시대가 났을 때 60년대 중반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노래가 나올 때 부산에서는 떠나갈 시대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싣고 나가는 시대죠. 이때는요,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수출될 때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는 이 가발이 부산에서 싣고 나갔습니다만은 이 가발은요,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화물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한때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에서요, 이 보행기를 도입할 적에 뭐 때문에 도입할지 아세요? 가발을 빨리 싣고 가기 위해서 보행기를 도입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가발은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장 부하가치성이 좋은 화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가발도 나가죠.
그만 나갑니까? 우리나라 고랑토, 예? 철강제, 뭐 하여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팔아야 될 때가 있었죠. 이때가 뭐냐? 수출, 드라이버 정책할 때죠. 이게 6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이때 나온 노래가 자리거라 부사랑입니다. 마도로서들이 노르고 뭐 잘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정서가 있죠. 수출과 떠나가는 그 마도로스의 그 마음이 다 같이 이 노래 속에 스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70년대에 만들어진 노래가 돌아와요 부사랑이죠. 돌아와요 부사랑에. 조용필이가 불러가지고 부산서 시작돼서 우리 한반도를 다 휘어졌고 뒤는 일본까지 건너고 세계를 시작했습니까? 이 노래가. 돌아와요 부사랑에. 뭐가요? 70년도에 이 노래와 탄생과 같이 부산에 들어왔던 게 있습니다. 돌아와요 부사랑에.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가 1970년대에 들어왔어요. 3월 2일 날에. 돌아와요 부사랑에. 컨테이너, 항구는요, 컨테이너 항구는 컨테이너가 들어와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신앙을 또 만든 것도요, 일본 고베 지진이 일나무로 해가지고, 좀 더 확장한 것이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돌아요, 부산항에. 우리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고,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동포들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을 하기 위해서 도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노래와 정서에 맞춰지는 것이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와 시작과 동시에 사람도 들어오고 컨테이너도 들어오고 우리가 86 아시안게임, 88, 2002년 올림픽까지 그야말로 돌아요 부사랑에, 돌아요 대한민국에 이처럼 이 가요 가사가 이 부사랑에 자리거라 부사랑과 돌아요 부사랑은 예서로 들리지 않죠. 항구는 사람이 드나들고 화물이 드나드는 곳이 공항이요 항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사랑에 딱 맞는 노래가 자리거라 부사랑과 돌아요 부사랑에 이 두 곡을 참 찍고 싶습니다. 자, 부산의 정서적인 노래가 또 부산 갈매기가 또 히트를 치죠. 예, 갈매기 하면은 부산 또 생각나는 항구니까. 예. 자, 그럼 우리가 부산의 그 가치와 활성화가 있는데 참 우리 원도심 하면은 그 역사가 묻어 있는 곳이 이 지역인데 이런 또 문화 공간이 또 많이 생겨 있죠. 보십시오. 우리 근대 역사관, 우리 박물관도 있고 중앙도서관, 민주공원 기념관, 사직계단 문화관, 백상기념관, 박기종 기념관, 보수동 책방 문화관이라든지 카톨릭 센터, 또가 이 원도심 창작 공간이죠. 이것도 있고 영화체험관도 있고 세계 성박물관도 있습니다. 부산에 심지어는 이렇게 다양한 이 부산에는 이런 원도심이 속에 이 문화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의 저변 확대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외부에서 또 오는 사람들이 좀 관광을 좀 해야 되고 또 찾아봐야 되고 이 원도심에서 좀 만끽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은 이 관광객에게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해서 만든 것이 이렇게 문화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구 지역에 있는 조금 전에 문화 공간에 근무했던 이 실무자들이죠. 이 만나가지고 지금도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회의를 하고 서로 간에 그 네트워크 식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그 유대를 해서 서로 정보를 주면서 하여튼 전시라든지 또는 그 문화 공간에 여건 같은 이런 것들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여튼 이 지역의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이 모임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해외에 있던 장면이고 그래서 우리가 강안리에서 주로 예전에 그 부사랑 불꽃 축제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부사랑 우리 북항의 앞에도 부사랑 대교가 만들어져 있고 자, 이 다리를 보고도 이렇게 불꽃 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는 원도심 이쪽이죠. 이 부사랑 부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불꽃 쇼도 하게 되고 또 여기 왔던 또 관광객들이 또 자연적으로 흩어지게 되면은 이 원도심 이 정도 사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